인천 청라 지역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여기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피해를 입고 또 아파트 5동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았고 분석을 내놓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좀 다른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짚어보고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는 이 중국의 페르시스 NCM 배터리입니다. 이게 LF 배터리가 아니고 NCM 배터리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이 비중이 8%고 망간과 코발트가 1대1인 그런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페르시스라는 회사는 2009년에 오토바이용 배터리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 메르세데스 벤츠와 파트너십 체결해서 벤츠가 지금은 3% 지분을 갖고 있죠. 그에 대해서 당시 다이물러는 회사 이름 그때 다이물러였어요. 페르시스 배터리 품질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해 페르시스는 에너지 밀도를 기존보다 25% 높인 4세대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해 말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CATL하고 페르시스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차에 어떤 종류의 페르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페르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시장 점유율 1.7%로 10위권에 해당하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22년에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한 초고출력 배터리 셀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CATL도 그렇고 10분 만에 80번 충전하는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등 기술적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중국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과거의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배터리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뭐 지난한 아주 긴 시간이 또 소요될 겁니다. 배터리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분쟁이 있을 것이고요. 또 소비자들 간의 분쟁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복잡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전기차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던 2015년 폭스바겐 배터리 디젤 스캔 이후로요. 2018년경에 저는 배터리 전기차 초기에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 배터리 전기차의 시장 확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배터리 전기차라고 한 것이 그동안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온 내연기관차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문제를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은 대응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칼럼을 썼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전기차 차량을 본다면 이번에 사고 난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350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는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고 내연기관차도 이 정부 당국의 사전 규제가 올바르게 됐는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요, 자가 인증 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모든 자동차를 국토교통부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일정 제품을 자동차에 스스로 검사해서 그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매된 이후에 자동차 연구원에서는 안전연구원에서는 무작위로 자동차를 사들여서 그것을 조사를 다시 하고 잘못됐을 경우 리콜을 명령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죠. 그 위쪽의 사진이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테스트한 사진이고요. 아래쪽의 것이 현대자동차가 테스트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자동차 성능 안전연구원보다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까지 그 해왔던 이런 프로세스만으로도 완전 확보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전기차 관련 사고 데이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작년 통계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72건 있었고요. 9명이 부상했습니다. 그 사고 대부분은, 화재 대부분은 주차와 충전 중에 48%였습니다. 근데 같은 해 리행기관차의 화재는 3,736건이었습니다. 31명이 사망했고요. 이 수치만 보면은 전기차가 분명히 사고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가 누계 54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자동차 등록세도 2,500만 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차가 낮다, 내연기관차가 높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비율로 따지면은 두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0.13% 정도 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더 이슈가 많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전기차 판매, 내연기관차의 사고에 대해 화재 사건 등은 별로 볼 수 없는 반면에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그 2020년인가요? LG화학하고 현대 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교통부에서 조사했었는데 분리막 손상이다라고 했었는데 LG화학은 인정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음극 탭에 접힌 불량이 있었다라는 그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것도 LG화학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LG도 호나도 많은 이 이미지 실추, 판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는 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프로세스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이번에 제가 짚어볼 대목은 아파트에 관련된 겁니다. 오른쪽 사진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죠. 대부분 지상이나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지하 주차장과 전기차의 문제는 전기차 등장 초기에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에 세우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하에 전기차 충전 관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언뜻 떠올랐던 게 20세기 말에 독일에서 수소차, 수소 엔진차도 있고 수소 연료 전차도 있는데 그에 관련 실험이 한창 진행되자 독일 정부는 사전에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지하에 주차할 수 없다. 두 번째,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내에 그 탄로, 그러니까 수소가 셀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자동차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런 규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주차 금지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궁금합니다. 당장에 급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이 아파트의 구조를 모두 바꿔서 또 과거처럼 간다라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짚어볼 것은 이번에 그 청라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됐더라면 그 화재가 난 전기차 주변에 서너 대, 이렇게 많아도 10대 정도만 화재가 나고 말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 스프링클러 작동을 하지 않아서 150대가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돼버리고 그것도 한 동도 아니고 다섯 동이 정전이 당해버리고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야 됩니다. 또 피해 복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지금 언뜻 한 100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험회사만 이게 가능할까요? 보험회사 그냥 받아들일까요? 이것도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또 법적 소송이 진행된다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스프링클러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죠. 그 아파트 관리소 누가 규제합니까? 관계 당국이 하죠. 결국은 정부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문제는 이 문제를 또 배터리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가 또 마찬가지로 이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할 필요가 있으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미국처럼 과도한 그런 우리가 볼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피해를 제조업체에게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번에 그런 것이 다시 떠올라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동안의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면은 다른 프로세스, 새로운 프로세스,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이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에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직업을 영위하면서 겪었던 많은 그 자동차 관련 사고의 뉴스를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하기 전에 등장했던 게 1985년에 아우디가 미국 시장에서 급발진 사고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판매가 많이 줄었고요. 근데 그로부터 4년 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급가속의 주요 원인이 페달 오작동이다. 그래서 이건 급가속 관련이 없고 운전자 문제다. 라고 해서 그 대부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나서 아우디는 그만큼 판매가 줄었는데요. 그 때문에 미국의 언론사들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을 지금도 우리나라는 급발진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급발진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또 반대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가정하고 재현했을 때 사고가 똑같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증돼야만이 과학적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급발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법적으로 먹히고 있는 거죠. 이건 저도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급발진 문제는 이제 미국의 사건 이후로 별로 언급을 안 해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1997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A클래스 소형 크로스오버죠. 이 차가 약간 전고가 높아요. 그런데 그 차가 코너링에서 급 코너링에서 전복할 위험이 있다라는 그 기사가 자동차 전문지에 나오면서 자동차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ESP 미끄럼 방지 장치를 장착을 해서 4년 후에 판매가 재개됐고 ESP는 지금 의무적으로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다 탑재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파이어스톤이 이 650만 년 리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때는 포드가 늑장 대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두 회사 모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인상적이었던 게 2010년에 도요다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키오 도요다가 도요다 CEO로 다시 불려 나왔죠. 다시가 아니고 불려 나왔죠. 어쨌든 그때도 도요다가 신속하지 않은 대응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 또 미국 내 소위 애국적 언론들의 확대 재생산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도요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2015년에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디젤 스캔들이라는 것은 자동차 내에 배출가스 기준에 대해서 어느 시험을 할 때는 규제를 통과할 수 있게 해놓고 또는 일반 실제 시판차에는 그것을 기계를 작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이 조작을 해서 문제가 된 거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미국발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영향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당분간 하지 못하는, 상당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본 자동차계 인증사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사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회사는 인증을 스스로 자가 인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토요타를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은 거고 그로 인해서 판매가 많이 줄었고 이 올해 상반기 일본 자동차 회사 판매가 대부분 감소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바로는 사실은 나라에 따라서 그 대처가 다르고 소비자들의 처해질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세계 스탠다드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어떤 식의 규제를 하고 있으면 그게 세계적인 것과 같은 것이냐 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소비자 우선으로 처리를 합니다. 소비자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 초보자 시절에 PEL법, 제조물 체계법,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결함을 찾아내라 하는 그런 법이 추진됐었는데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화재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관련 안전 규제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기차 시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